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환율이 네. 결국 1,300원을 뚫었습니다. 아유, 이게 어제 1,302원 80전으로 마감이 됐네요. 장중이 아니라 마감, 네, 마감이. 종가로. 근데 이게 저도 이 1,300원 마감 종가 환율이 1,300원 넘어간 게 이렇게 오래됐나 싶었는데 2009년 7월 13일에 1,315원 이후에 처음이에요. 12년 11개월 만. 2009년이면 그러니까 금융위기 후유증이 끝날 한참일 쯤, 때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기 확 떴다가 조금씩 내려온 게 이만큼이었다고. 그때 한 1,400원 1,400원 갔어요. 이상. 네. 그게 12년 11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뚫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최근에 약세의 원인이 있죠. 외국인 매도에 뭐 또 반대 매매, 손절매, 뭐 수급상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그 약세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어떤 이 고착화된 새로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줘. 당연히 뭐 페드의 긴축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인 건 아니에요.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하니까 연동해서 원화가 약세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보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1,300원, 1,300원 갔다가 급속도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1,200원 넘어가면 다시 1,100원대로 돌리고 급속하게 빠지고 네. 그런 어떤 주기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런 거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한국 간의 기준금리 차 이게 똑같잖아요. 1.75.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7월 FOMC에서 네. 미국은 뭐 당연히 0.75 자이언트 스텝이 예고돼 있는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금 뭘 가지고 의논 중입니까? 0.25냐 0.5냐 이거 가지고 의논 중이잖아요. 네. 빅스텝 처음으로 한번 할 거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기준으로 한미 간의 금리의 역전이라는 건 거의 명확하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간의 금리의 어떤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이 되다 보니까 환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예년에 한미 간의 금리의 차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걱정하죠? 돈이 쭉 외국계 자금이 빠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요. 그 뭐가 있냐면 외환 스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스왑 포인트. 스왑 포인트는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외국인이 이제 그 한국 채권을 살려면 네. 선물 환계약을 해가지고 달러를 바꾸는 우리나라처럼 우리 개인처럼 은행 가서 원화 주고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선물한 계약을 하는데 그 선물한 계약이라는 게 기간을 두고 한단 말이에요. 주로 1년짜리를 많이 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달러 소유자가 프리미엄을 통상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왑 포인트를 합치면 원화에 대한 투자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채권 쪽으로 이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유입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1,300원 위로 이제 환율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됐던 때가 세 차례에 불과한데 당연히 97년도 금융위기 외환위기 위해 2,000원까지 이제 치솟았다가 98년까지 장기 기간 동안에 1,300원 이상 이렇게 머물렀던 때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언제냐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일본이 이제 그때 제로금리 정책을 처음으로 쓰면서 엔저가 급격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엔저가 되니까 달러가 어떻게 돼요? 강세가 되니까 네네네. 원화도 그때 약세가 돼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달러당 1,300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빠져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는 달러당 900원 선까지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 2008년도, 2009년도 이럴 때 다시 1,300원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원달러율 900원대까지 갈 때는 우리 시장은 좋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죠. 그때는 우리 시장이 좋았어요. 2005년도, 6년도, 7년도 요 무렵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조선업이요 엄청나게 화랑이 돼가지고 이게 외환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선업이 이 환율을 막 왜곡시킨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래서 뭐 강아지들 뭐 10,000원짜리 몰고 다닌다고. 그렇지. 그때군요. 네. 그래서 이제 웩토독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조선업의 호황이 원화 강세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국제적으로 좀 힘들다. 그래서 그때는 제 기억으로 아마 외환 당국에서 시장 개입을 거꾸로 한 거지. 원화가 너무 강세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이 안 돼. 수출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인데 2001년부터 2002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고 두 번 다 위기 상황에서만 1,300원 이상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네. 환율이 1,300원 넘어가 이건 위기다. 그런데 주가가 지금처럼 빠지니까 이건 진짜 확실히 위기다.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환경적인 요소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주가 지수처럼 이제 달러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이게 전 세계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진 6개 통화 아시죠? 유로화, 네.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요 6개랑 이 벤치마크라는 요 6개랑 비교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자 이게 올해 들어서 지난해 말보다 원화 가치는 얼마가 이 하락했냐면 8.4%가 하락했는데 이 아까 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주요 통화 중에 영국이 있죠. 9.6%가 빠졌어요. 파운드는. 네. 일본은 몇 퍼센트 빠졌냐? 15.6%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가장 비율이 높은 유로화도 7.6% 빠졌다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작년 말보다 얼마가 올랐냐? 9.5%가 올랐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여튼 우리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빠졌고. 예, 아니 시장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9.5% 올랐으면 비율대로 빠졌으면 원화 가치도 9.5%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8.4%가 빠졌다고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이거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빠졌다는 빠졌고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화라든지 특히 스위스 프랑 이런 거는 그 달러보다도 훨씬 더 강한 통화라고요. 위기 때마다 엔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엔화가 15.6%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고 다만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원화의 가치 하락이 유별나다. 이게 지난달 말보다 이번 달 들어서 24일입니다마는 4.6%가 빠졌는데 기간 중에 달러 인덱스의 절상률은 3.1%. 네네. 그러니까 원화가 이번 달 들어서는 유별나게 더 약세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기본은 달러가 강세인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원화만 유별나게 무슨 붕괴 조짐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1,300원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상징적인 상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 그래서 1,350원이 이제 다음 저항선인데 네.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뭐 1,300원이 깨졌기 때문에 1,350원까지는. 근데 이런 그 논리가 이제 가능한 게 이걸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왜냐하면 고달러, 고위험 그다음에 고유가의 조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 유가가 뭐 최근 들어서 좀 빠지긴 했어요. 네. 뭐 제가 엊그저께 뭐 한국에 뭐 이 유류세 얘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104달러 때까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서 이 1,300원이라는 환율이 전혀 새로운 것 같지는 않다. 거기다가 뭐가 있죠? 2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 연간으로도 무역 적자가 뭐 굉장히 커지는 국면 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우리 기관 투자가 혹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이건 기조적으로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어떤 상향
과 더불어서 그러한 주변 여건들이 예전처럼 1,300원 찍고 바로 1,100원대로 수익 낙하한다든지 이런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IMF 때도 우리 경제를 구원한 건 사실 환율이었습니다. IMF 때 우리가 네. 뭐 2,000원 가니까 네. 수출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아,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IMF 때 고환율이라는 게 우리 경제를 구원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갑자기 기업들의 생산성이 네. 수출 기업들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술적으로는 2배의 생산성이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고환율이 이게 그 좋고 나쁨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경쟁 국가인 일본의 환율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기업의 수출이 지금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양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 1,300원대 환율에서 주가가 약세였던 적은 사실 그리 없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나 IMF 이후나 또 2000년대 초반에도 나쁜 그런 주가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한번 이 환율도 유심히 다른 면도 좀 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네. 듭니다. 환율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기업들이 좋아지는데 결국 소비자들은 뭐 수입 물가 같은 게 엄청 올라갈 때니까 그렇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환율에 따라서 좋아지는 예를 들면 수출 기업들 그리고 힘들어지는 이 대부분의 뭐 국민들, 서민들 네. 뭐 이런 분들의 균형을 좀 잡을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경제 논리로 치면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네. 크게 되면 그들 기업이 사실 고용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연결고리가 전보다는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네, 네. 게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 요즘 기업들이 종종 테마예요, 하는데- 테마. 예, 근데 이게. 이게 네. 이유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무상증자 공시를 하거나 검토 중 공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들 기업이 굉장히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장세. 그래서 요즘엔 이제 무상증자 테마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많아졌어요. 최근 석 달 동안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기업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2곳이거든요. 네. 이게 지난 3월에는 5곳에 불과했는데 5월에 8곳으로 늘었고 6월 때는 9곳이다. 무상증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K옥션 같은 경우에 발표 다음 날 상한가 기록했고 무상증자 발표 다음 날. 다음 날 상한가 네. 쳤고 공구음원이라는 회사 이제 공구음원. 새로 상장된 네네네. 회사는 이틀 연속 상한가고 노토스는 6일 연속 상한가 쳤고 아따. 약간 이건 좀 사실 이게 무상증자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본 잉여금이죠. 예를 들면 뭐 증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 공모를 했을 때 그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을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10주인데 10주 더 줄게요 이렇게 되는 아 거죠. 그렇지 그 땡큐. 자본 잉여금을 네. 돈으로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자본 전입을 시켜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주가를 상한가 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나 자본 전입을 한 거나 기업 가치의 변화는 변함이 없는 없으니까. 거니까. 그런데 대체로 호재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하면 이 유동성이 강화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본이 튼실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무상증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상증자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며칠씩 상한가를 치고 그럴 재료는 아닌데 더군다나 검토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난 21일 날 거래 유동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에서 무상증자 검토 공시가 나왔는데 29.63%. 상한가 친 거죠. 네. 그래서 거래도 폭증하고 물론 거래가 미미한 종목의 무상증자 공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다만 이게 급등했을 때 여러분 따라 사는 거는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권리락이 되거든요. 권리락 된 다음에 쭉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갖고 계시는 종목이 예를 들면 무상증자 했다 그러면 무상증자 받으면서 좋은 어떤 유동성 확보 이런 거는 좋은데 많이 올라가 있는 무상증자 테마주를 따라가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넷플릭스가 분위기가 영 안 좋은 모양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네. 정리해고를 해요? 주가도 사실 판 기업 중에 가장 많이 한 거의 80% 빠졌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80이나 빠졌어요? 고점 대비하면 그렇게 고점 대비한 70여 % 빠졌을 겁니다. 어... 비용 절감 목표로 직원 300명을 추가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넷플릭스가 가장 가문에 크게 나서는데 이게 두 번째 가문 조치거든요. 그래서 해고 규모가 전체 직원의 약 4%, 100명 중에 4명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정규 직원 150명을 정리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업의 성장세가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수순은 경영자가 비용 통제를 하는 거죠. 고정비를 줄이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IT 기업들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넷플릭스는 그래도 금융 경제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니까 네. 이렇게 탄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 벤처 캐피탈 쪽에 자금이 아주 씨가 말랐거든요. 국내외적으로 다. 네네. 그래서 사실 비상장 업체들의 어떤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로 가면서 얼만큼 더 심각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시 자금이 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고용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데는 뭐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는 경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감원의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네. 자, 뉴스3은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하고요.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박재영 차장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님, 김프로님, 김동환 프로님, DS자산운용 이한영 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전 팀원이 그대로 한 팀이 돼서 경쟁을 하게 되고 각 팀에서 딱 한 명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많이 떨리네요. 제 12년간의 투자 수익률 잘못됐을 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상품 끝이거든.